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면서 왜 더 피곤해지고 아플까요? 이 질문에 나도 그런데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면 이 영상을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운동을 매일 열심히 하고 몸도 열심히 키웠는데 요즘 들어 이상할 만큼 피곤하고 두통도 생기고 가슴도 답답하고 이유를 모르겠는 불안감까지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사례와 함께 운동을 하는데도 몸이 망가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단 한 가지 운동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대 남성분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키도 크고 체격도 엄청 좋으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정말 건강해 보이셨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오고 근육도 잘 붙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보다 문제는 일상생활조차 버겁게 느껴질 정도로 심한 피로감이 찾아온 겁니다. 자율신경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HRV, 즉 심박 변이도 검사를 해봤더니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높고 부교감신경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예전엔 없던 두통,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 증상까지 생기면서 대체 내가 어디가 아픈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셨죠. 이분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된 자율신경 실조증 초기 단계로 진단되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운동은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은 왜 오히려 건강이 무너지고 있었을까요? 자율신경이란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심장이 뛰고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될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부러 조절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이 모든 걸 자율신경이 알아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m를 전속력으로 뛰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이 턱까지 차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몸은 후끈 달아오르죠. 그런데 몇 분 쉬고 나면 금세 숨이 가라앉고 몸이 진정됩니다. 바로 이게 자율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긴장을 유발하는 교감신경이 먼저 작동하고요. 다시 몸을 안정시키는 부교감신경이 서서히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수십 번씩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신경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된 분들은 두통이 자주 생기고 불안하거나 초조한 마음에 목 어깨가 뻣뻣해지고 근육통도 심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면 어지럼증, 저혈압, 무기력, 우울감 같은 증상이 생기고 활동량이 줄다 보니까 근육량도 적고 체형도 많이 야위게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말 그대로 몸 안에 균형이 무너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항상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운동을 15년 넘게 해오고 운동 관련한 자격증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께 어떤 운동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맞춤형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운동을 거꾸로 하고 계세요. 운동이 정말 필요한 분들은 안 하시고 하면 안 되는 분들은 또 무리해서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근력 운동만 하시고 근력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산소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자율신경 회복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이도 조절하고 관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더 안 좋아질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운동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냐고요? 바로 러닝입니다. 러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일단 러닝부터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효과는 바로 심장 강화입니다. 혹시 심장이 약하면 자율신경이 무너진다, 심장의 열 때문에 자율신경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자율신경의 상태는 심장 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신경 상태를 볼 때 흔히 사용하는 HRV 검사, 이것은 Heart Rate Variability, 즉 심박 변이도를 보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심장이 쿵, 쿵, 쿵 하고 뛸 때 이 박동 사이의 간격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간격이 불규칙하고 다양할수록 자율신경이 건강하고 스트레스에 잘 대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HRV 수치가 낮으면 자율신경 밸런스가 깨졌다, 혹은 심장 건강이 나쁘다는 경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자율신경을 회복하려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러닝입니다. 러닝을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심장 근육이 단련이 되죠. 건강한 사람의 심박수는 보통 1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라고 말하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은 심장박동수가 너무 느린 서맥 혹은 지나치게 심장박동수가 빠른 빈맥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건 운동선수들처럼 심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심박수가 40에서 50대로 낮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 번 뛸 때 피를 펑 하고 효율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러닝을 지속하면 심장 근육이 강화되고 1회에 심박출량이 증가해서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러닝은 자율신경 회복뿐 아니라 심장을 근본적으로 단련시키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비타민 D 합성입니다. 요즘 비타민 D 영양제를 많이들 챙겨 드시죠? 저도 외부 활동이 적고 햇빛을 잘 못 쬐는 분들에게는 원내에서 비타민 D를 직접 처방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저희 한의원에서도 비타민 D를 판매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꼭 안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굳이 먹지 않아도 훨씬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왜 비타민 D가 필요한지를 살펴볼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으로 병원에 간 사람의 수가 4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 8만 6천 명이던 것이 2021년엔 무려 24만 7천 명에 달했거든요. 또 전체 영양결핍 환자 중에서 무려 74%가 비타민 D 결핍이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HRV, 즉 심박 변이도의 수치가 낮아지고 수면장애, 불안, 우울, 심지어 혈압 문제까지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립보건연구원이 40세 이상 1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사람들은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비타민 D를 1원도 안 쓰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햇빛을 하루 15분에서 30분만 쬐어도 비타민 D 하루 필요량이 충분히 충족됩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당연히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닝을 하실 때 꼭 야외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하는 것보다 햇빛을 받으면서 뛰는 야외 러닝이야말로 자율신경의 회복, 심장의 강화, 비타민 D 합성까지 동시에 가능한 일석삼조의 최고의 운동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교감신경 진정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어지는 HPA 축을 통해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게 잠깐이라면 괜찮은데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다 보면 이 HPA 축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코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시작하죠. 바로 이런 상태가 교감신경 우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그래서 두통,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운동도 사실 일시적으로는 이 HPA 축을 자극해서 교감신경을 올립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뛰고 몸이 긴장되는 반응이 나타나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이 HPA 축의 민감도를 오히려 낮춘다는 점이에요. 적절한 자극을 반복해주면 오히려 몸이 스트레스에 강해지고 과도하게 흥분된 교감신경도 점점 안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 중 교감신경이 우세한 타입, 특히 두통, 불안,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 대표적으로 러닝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근력 운동이나 크로스핏 같은 무산소의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더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회복하고 싶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강도가 높은 운동이 아니라 교감신경을 낮춰주는 리듬이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번째 효과는 뇌신경 활성화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 중에 보면 이유 없이 불안감이 크고 예민해진 느낌을 자주 받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왜 이 정도 일에 이렇게 불안한 거지? 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그런데 이건 여러분의 성격이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신경의 작용,
특히 감정을 다루는 영역의 과활성 때문인데요. 뇌를 스캔해보면 이런 분들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이 편도체는 불안, 공포,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특히 그런 기억을 오랫동안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어릴 때 개에게 물렸던 기억,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경험, 그런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도 몸의 반응으로 남는 이유, 바로 편도체 때문이죠. 그런데 러닝을 하게 되면 뇌의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전전두엽은 말하자면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성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싶을 때 그걸 한번 눌러주고 조절해주는 뇌의 상위 기능이 바로 여기입니다. 러닝을 하면 이 전전두엽이 활발하게 작용하면서 과도하게 흥분된 편도체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교감신경도 함께 진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러닝을 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드는 것,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고요. 실제 뇌의 구조가 반응한 결과라는 거죠. 정리하면 러닝은 불안한 감정의 뇌 회로를 재설정해주는 운동입니다. 감정 조절, 스트레스 해소, 자율신경 안정, 이 모든 걸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죠. 다섯 번째 효과는 집중의 전환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또 반대로 무언가 다른 일에 몰입하다 보면 나 방금까지 아팠는데 좀 괜찮아진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드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주의 전환 혹은 인지적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도 증상 그 자체보다 증상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이 악순환의 고리,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불안에서 벗어나셔야 몸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말은 쉽죠. 실제로 아프고 괴로운 분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말이에요. 저도 그 마음을 감히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게 취미나 가벼운 활동을 통해서 집중을 바꾸는 것이에요. 어떤 환자분은 뜨개질을 하니까 두통이 좀 줄어들었어요.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다 보니까 소화가 좀 잘 되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 마음이 통증과 증상에서 잠깐 떨어져 나온 상태, 바로 집중 전환의 효과입니다. 저도 이걸 매일 실천하는데요. 저는 러닝을 할 때 일부러 핸드폰을 두고 나갑니다. 대신 스마트워치만 차고 몇 킬로 달렸는지만 체크해요. 뛰는 동안에 연락도 안 받고 SNS도 못 보고 그냥 몸의 리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30분, 1시간이 지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잠시나마 온갖 걱정에서 벗어나 내 몸과 마음이 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자율신경 증상도 그날은 가볍게 지나가는 걸 저도 몸으로 느낍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달리기를 하고 나면 하루는 몸도 가볍고 마음도 덜 불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오늘 하루 딱 3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탁 트인 바깥에서 러닝으로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운동, 바로 러닝의 5가지 핵심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겪는 분들은 특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하면 하루에 한두 시간씩, 러닝도 10km씩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충 쉬엄쉬엄 내 몸에 맞게 천천히 하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처음엔 하루 10분에서 15분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체력이 좋아지시면 그때부터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기준은 하루에 30분, 최대 심박수의 80% 정도의 강도, 일주일에 3번.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권장 기준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자율신경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희망과 실천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회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대부분 먼저 시도하는 생활관리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런데 건강하려고 했던 운동이 자율신경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증을 심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운동과 그 이유, 그리고 대신할 수 있는 운동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불면증, 불안증부터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 만성 피로까지 자율신경 장애가 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신경계로 심박동, 호흡, 체온 조절,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심박동과 호흡을 늘리고 체온을 상승시키는 교감신경, 심박동과 호흡을 천천히 하게 만들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부교감신경이 있죠. 우리 몸은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밸런스를 이루면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유해한 자극, 독소, 외부 환경 등으로 인해 두 신경의 밸런스가 깨지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생활 환경에서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율신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생활관리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많은 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유이고요. 생활관리에는 식단, 운동, 취미활동, 사회활동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요즘 운동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러닝이나 테니스, 클라이밍, 등산을 비롯해서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의 운동을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진단받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시도하는 생활관리가 바로 운동입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워낙 복잡한 질환이다 보니 같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신경이 항진되었는지에 따라 케이스가 나뉘죠. 교감신경이 우세한 경우,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경우도 있고 이 두 신경이 모두 항진되거나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 어떤 케이스는 오히려 특정 운동을 하면 자율신경이 더욱 악화되는데요. 바로 교감신경 우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에 해당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감신경이 우세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고강도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집니다. 고강도 운동의 예시는 근력 운동, 크로스핏, 단거리 달리기 등을 비롯한 무산소 운동에 해당되고요. 유산소 운동도 장거리 마라톤이나 축구 같은 격렬한 구기 종목도 해당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30대 남성분이셨는데 직업이 자동차 딜러분이셨어요. 목 어깨 통증과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이 심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사람을 대면해서 이렇게 상대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컴플레인을 듣거나 폭언을 듣기도 했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면 되는데 이런 일들을 잘 털어내지 못하시고 마음속에 두고두고 쌓아두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내원하셔서 자율신경 검사인 HRV를 진행했더니 교감신경이 과항진된 전형적인 교감신경 우세형 자율신경 장애가 보였고요. 또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고 뇌파도 긴장형 뇌파인 베타파가 관찰되었습니다. 환자분 손을 잡고 맥진을 했을 때도 한의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긴맥이 나타났고요. 문제는 이 환자분이 원래 굉장히 활발하고 외향적인 분이셨고 운동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자율신경 실조가 있기 전부터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오시던 분이셨는데 건강이 악화되면서 내가 이게 운동량이 부족한 건가 싶어서 주 3회, 4회씩 하던 운동을 거의 주 6에서 7회, 한두 시간씩 늘려서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피로감이 더욱 심해졌고요. 밤에 운동을 하면 피곤한데 잠이 잘 안 오고, 아침에 운동을 하면 낮에 너무 졸리고 피로해서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였습니다.
이분도 운동을 잘못하신 케이스인데요. 근력 운동이 자율신경을 악화시키는 원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황은 우리 몸이 일종의 경고를 받아서 각성이 된 상태입니다. 외부에 위험인자가 있어서 몸을 각성시켜 그 위험인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누군가와 감정적 혹은 물리적으로 다투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심박수가 올라가고요. 호흡이 빨라지면서 과호흡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매우 경직되어 굳어집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교감신경이 이렇게 항진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운동할 때 퍼포먼스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과항진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근육 뭉침으로 인한 통증, 두통, 불면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통증이라는 명확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RI나 CT를 아무리 찍어도 통증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스쿼트를 한다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한다던가 격렬한 풋살 경기를 한다던가 이때 우리의 심장박동은 매우 빨라지고 호흡도 거칠어집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황과 정확히 유사하죠. 이게 당연한 게 이런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정상인 분들은 고강도 운동 후에 일시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도 자율신경 시스템의 조절에 의해서 금방 다시 돌아오는데요. 실제로 운동을 다 끝내고 나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장도 이내 다시 천천히 뛰고요. 호흡도 정상 속도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이 이미 항진되어 있으면서 자율신경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이런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미 항진되어 있던 교감신경을 이렇게 더 항진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머리도 더 아프고 잠이 안 오고 더 불안하고 공황 발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이 그렇게 건강에 중요하다면서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된 자율신경 실조가 있으면 아무 운동도 하지 말라는 거냐? 특히 건강을 위해서 1대1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이런 분들은 담당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근육량이 많이 부족해서 체성분 검사를 하면 골격근량이 부족하고 지방이 높아서 근력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 충분히 생기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량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근육량을 올리는 게 당연히 좋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 자율신경 증상이 너무 심한 분들은 애당초 근육량을 올리는 이런 고강도 운동을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가 몸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컨디션을 끌어올려 놓고요. 그 이후부터 천천히 운동을 시작하면 되거든요. 저희 환자분들께도 처음에는 치료와 다른 생활관리에 먼저 집중하시고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제가 그때부터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한 자율신경 기능 이상의 경우 고강도 운동에 다른 운동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러닝인데요.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항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 심장 건강을 튼튼하게 만드는데요. 여기서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중강도 운동을 말합니다. 중강도 운동이 정확히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면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최대 심박수의 70% 강도로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본인 나이가 최대 심박수에 해당되고요. 요즘은 스마트워치에서 심박수를 체크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걸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40세라고 하면 최대 심박수는 180이 되고요. 중강도 운동은 180 곱하기 0.7을 한 126이 되겠죠. 중강도 운동에 속하는 운동의 예시로는 가벼운 조깅을 4에서 5km 정도 뛰는 정도, 격렬하지 않은 복식 테니스 경기, 느린 자유형으로 하는 수영, 에어로빅 댄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숫자 계산이나 스마트워치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호흡도 조금씩 빨라지는 게 느껴지는데, 이때 말을 할 수 있거나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바로 중강도 운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땀이 나는데 과도하게 막 나는 게 아니라 약간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날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운동 강도에 따라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로도 밝혀져 있는데요. 이 논문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 그리고 고강도 운동에 해당되는 저항성 운동이 자율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메타 분석 연구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또 저항성 운동은 단기적으로는 교감 신경을 항진시키지만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두 신경 모두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율신경계 조절에 효과적인 운동 방법은 바로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 자율신경 지표인 HRV를 개선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강도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강도 운동이 해당됐고요. 이를 최소한 6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하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운동만 지나치게 편식하기보다는 유산소와 무산소를 섞어서, 또 대부분이 선수가 아니라 취미로 하는 활동이잖아요. 너무 강도를 높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자율신경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감신경 우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운동, 근력운동, 크로스핏, 격렬한 구기 운동과 같은 고강도 무산소 운동은 금지입니다.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우선 치료와 다른 생활관리에 집중하셔야 하고, 몸 컨디션이 개선되면 그때 운동을 시작하셔야 하고요. 다른 운동 대안으로는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 가벼운 러닝이나 수영 같은 운동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원래부터 신경이 예민하거나 아니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활관리를 할 때도 마치 일할 때처럼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민해진 신경계를 가라앉히려면 결국 그런 완벽주의 성향과 항상 뭐든지 잘하려는 성격을 좀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자율신경 실조가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본인을 위해 혹은 가족, 타인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뜻이니,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좀 더 돌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자율신경 실조증 생활관리법, 운동, 식단, 영양제, 그리고 또 다른 치료법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제 채널을 구독해 두시고 항상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직접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감신경이 좀 높으신 분들이 하시면 러닝이 아주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러닝을 하면 뇌에서는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치료와 러닝을 몇 개월간 꾸준히 병행하고 나면 심박 변이도가 떨어졌던 게 많은 분들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러닝을 하면.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치료하는 한의사 닥핏입니다.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각자 러닝을 하는 이유는 다양할 텐데요. 러닝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율신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러닝이 우리 몸의 건강과 자율신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무작정 달리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맞게 러닝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운동을 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왜 건강에 좋을까요? 땀을 흘려서? 아니면 살이 빠지니까?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러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달리기를 하면 뇌 건강이 좋아지고요. 심장과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고요. 골격계를 강화시켜서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예방을 하는 등 신체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연히 자율신경을 포함한 우리 몸의 신경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죠. 우리 몸을 흥분시키고 또 긴장하게 만드는 교감신경, 그리고 이완과 휴식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러닝은 자율신경계의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교감신경이 좀 높으신 분들이 하시면 러닝이 아주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일단 개략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알고 계시고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러닝은 과도한 교감신경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러닝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실 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숨이 차고 땀이 나고 또 심장도 조금 평소보다는 빠르게 뛰실 텐데요. 달리기를 하는 중에는 교감신경이 좀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심박수와 호흡이 좀 증가하고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러닝이 끝난 후에는 이 교감신경이 가라앉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고요. 전반적으로 긴장되었던 몸이 점점 이완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러닝을 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자율신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긴급한 상황에서 신체를 좀 활성화시켜서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하는 교감신경, 반대로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이 부교감신경이 있죠. 러닝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가 억제되고요. 부교감신경계가 더 자주 활성화가 돼서 신체의 긴장을 좀 풀고 편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또 교감신경이 높으신 분들에게 러닝을 적극적으로 좀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 러닝을 하면 뇌 건강이 개선됩니다. 러닝을 하면 뇌에서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엔돌핀 같은 경우는 통증을 완화하고요. 또 우리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렇게 엔돌핀이 좀 분비되고요. 일정 시간 달리기를 하면 느낄 수 있는 러너스 하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이 느낌을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엔돌핀이 하는 역할이에요. 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도파민은 운동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과 쾌락을 느끼게 해주고요.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불안과 우울감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도파민 중독이 혹시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식으로 목표 달성을 하면서 얻는 도파민은 긍정적인 도파민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조금 어렵지만 BDNF라고 불리는 뇌 신경 성장 인자를 분비하는데요. BDNF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서 뇌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이런 뇌 신경 전달 물질들은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러닝은 심박 변이도를 개선시킵니다. 심박 변이도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텐데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심장은 쿵쿵쿵 이렇게 뛰잖아요. 이 심박수 사이의 간격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심박 변이도, 그러니까 심박수 사이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자율신경계가 외부 스트레스 자극에 유연하게 반응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심박 변이도가 좀 떨어지신 분들은 외부에서 자극이나 스트레스가 들어오는데 이걸 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율신경 실조증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치료와 러닝을 몇 개월간 꾸준히 병행하고 나면 심박 변이도가 떨어졌던 게 많은 분들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러닝은 불면증을 완화합니다. 러닝은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면증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불면증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높여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부교감신경이 정상적으로 좀 활성화가 돼야 휴식과 이완을 취하면서 뇌에서 잠이 오도록 하는 호르몬들도 분비되고 몸과 마음도 좀 잘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러닝은 혈압 조절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러닝이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을 진정시킨다는 건 이제 기억하시죠?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운동이 러닝입니다. 교감신경의 과도한 항진은 혈관을 수축시키고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게 하는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교감신경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러닝은 교감신경을 조절해서 혈압을 완화하는 기전도 있고요. 또 러닝은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요. 혈류순환도 개선시키면서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혈압이 정상보다 조금 높으신 고혈압 전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 러닝을 꾸준히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단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달리기를 하라고 하면 마치 100m 달리기,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 선수처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빠르게 뛰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라톤을 하듯이 적당한 속도로 충분한 시간을 뛰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는 건 사실 고강도 무산소 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러닝의 효과와는 다른 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벼운 조깅 수준의 달리기를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숨이 찰 정도로 약간 빠르게 뛰는 달리기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정도 뛰는 걸 권장합니다.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나이가 만약 20, 30대라고 하시면 특별히 관절 문제나 통증이 없다는 가정하에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주 5회 이상 정도 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40대에서 50대 분들은 30분 정도 주 3회에서 5회 사이로 뛰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만약 관절염이나 디스크가 좀 있다고 하시면 30분 이내로 가벼운 조깅이나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면 걷기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나이가 20대인데 운동을 전혀 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관절이 안 좋아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주 5회 이상을 하면 당연히 이건 좀 무리가 갈 수 있겠죠. 아픈 걸 참으면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 5회가 아니라 주 3회 이하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자기 상황에 맞는 달리기를 하시는 게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달리기와 자율신경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족저근막염 환자의 90% 이상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이전 휴식, 스트레칭, 찜질 등 보존적 치료를 1차 치료로 권장하는데요. 비싼 체충격파 같은 치료하시기 전에 이런 방법들을 먼저 해보세요. 그래도 잘 낫지 않으면 그때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느 날부턴가 걸을 때 혹은 딱딱한 신발을 신을 때 발바닥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나중에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도 아픈 질환이 뭘까요?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 족저근막염 증상을 호소하고 몇 달간 부상으로 이탈했던 적도 있었죠. 요즘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족저근막염이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어디가 아픈 건지 또 치료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새 러닝 같은 운동들이 유행하면서 족저근막염 환자분들도 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여러 과의 병원에서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등등 이런저런 치료도 하시고요. 심지어 심한 분들은 수술까지 하기도 합니다. 특히 체충격파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10번 이상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발바닥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수술적 치료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족저근막염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호전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 따르면 족저근막염 환자의 90% 이상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이전 휴식, 스트레칭, 찜질 등 보존적 치료를 1차 치료로 권장하는데요.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만 깁스, 스테로이드 등 주사 치료제나
수술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족저근막염이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이해하고요. 제대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비싼 체충격파 같은 치료하시기 전에 이런 방법들을 먼저 해보세요. 그래도 잘 낫지 않으면 그때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족저근막염이 무슨 뜻인지부터 볼까요? 족은 발을 의미하고요. 저는 아래라는 뜻으로 족저는 발바닥을 말합니다. 근막이란 근육의 겉면을 감싸고 있는 막, 껍질 조직이고 염은 염증을 뜻합니다. 즉,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아래에 위치한 근막에 발생한 염증이라는 뜻이에요.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 뼈인 종골에서 시작해 발가락까지 붙는 섬유성 조직입니다. 우리가 지면을 걸을 때 발바닥에 하중이 가해지는데요. 족저근막은 발에 아치를 만들어주고요. 걸을 때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서 우리가 잘 걷고 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염증이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평발이 있거나 또 평발과 반대로 발의 아치가 너무 높은 경우를 요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족저근막염이 잘 생깁니다. 또 발목이 과하게 꺾이거나 돌아가 있는 상태나 골반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보행 습관으로 오래 걷게 되면 발바닥의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자극이 가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족저근막염이 좋아지고 재발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원인보다는 두 번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바로 발을 많이 사용해서입니다. 하루에 3, 4만 보씩 너무 많이 걷거나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서 손상이 옵니다. 특히 원래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운동을 하시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족저근막에 더 손상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 부근은 섬유성 조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섬유 조직들의 특징은 쉽게 뻣뻣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해부학적으로도 이런 조직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잘 해주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쉽게 긴장이 되고요. 또 압력이 높아져서 부상이 잘 발생합니다. 제가 본 대부분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이 운동 전후나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거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느껴지는 발 뒤꿈치의 통증입니다. 혹은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걸으려고 할 때 갑자기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보시면 발바닥이 오므라듭니다. 발바닥 쪽으로 굽혀졌다고 해서 족저 굴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구부렸던 발바닥을 쭉 펴게 되죠. 그러면 오그라들었던 족저근막이 순간적으로 확 펴지면서 자극이 가는데,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발 뒤꿈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통증이 잘 발생합니다. 족저근막을 비롯해 종아리 근육이 뻣뻣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근막과 근육이 잘 늘어나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의 스트레칭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스트레칭을 통해 근막과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고 움직일 준비가 되면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나 걸으려고 할 때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족저근막염 스트레칭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족저근막을 먼저 스트레칭 할 거예요. 발을 한쪽을 무릎 위로 올려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쪽 손은 발 뒤꿈치의 살짝 아랫면을 잡아서 이렇게 위로 살짝 밀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반대쪽 손으로는 발가락을 잡아서 이렇게 위로 당겨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랫부분도 당겨지는 느낌이 좀 나고요. 그리고 뒤쪽에 아킬레스건과 종아리까지 당겨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의미가 없고 강하게 위로 올려주어야 아랫면이 좀 당겨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가락을 당긴 상태에서 이쪽 족저근막을 이런 식으로 강하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해볼 거고요.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의자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자 앞에 이렇게 살짝 걸터 앉으시고요. 오른쪽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할 건데,
발을 쭉 펴서 발 뒤꿈치를 땅바닥에 대시고요. 그 상태에서 허리를 살짝 앞으로 내밀어 줍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땅바닥을 민다는 느낌을 주시면 이쪽 아래쪽 종아리가 당겨진다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허리를 그냥 이렇게 숙이면 또 허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는 전만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고관절을 숙여주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10초간 버텼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다시 10초간 쭉 버텼다가 돌아옵니다. 앉아 계실 때 생각이 나실 때마다 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족저근막염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질환이 자가치료가 우선은 아닙니다. 아프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질환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족저근막염만큼은 우선적으로 스트레칭으로 먼저 관리를 해보시라고 제가 환자분들께 많이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충분히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나서도 호전이 잘 안 된다면 그때는 정형외과나 한의원에서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통증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닥피시였습니다.